안녕하십니까. 군무원 수사직을 공부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자, 군무원 수사직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일반적으로 형사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 시간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예측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시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출제될 어떤 테마 이걸 완전히 분석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형법인데요. 두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직에는 이 과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찰직 공부하신 분들 있고 검찰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공부하신 분도 이 강좌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형법 같은 경우는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문이 우리가 372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473조 이렇게 돼 49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문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조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그래서 제가 전국 유일하게 형사법 판례 공식을 제가 저술한 바 있고요. 기본서도 이 교재 말고 다른 핵심 정리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법 총론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형법의 어떤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형법은요. 자, 일단 형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형법은 뭘 형법이라고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와 이제 형벌입니다. 또는 이제 보완처분이라고 해요. 보완처분.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 바로 형법이 되겠습니다.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자, 그럼 범죄가 뭘까요? 이 범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법성이 있습니다. 위법성. 세 번째가 이제 책임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범죄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됩니다. 이 구성요건 해당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뭐 고의라든가 뭐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고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걸 따지는 부분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법성 부분인데 위법성은 뭐냐면 전체 질서, 전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성질이 바로 위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성이 있죠. 책임성은 이제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바로 책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완처분은 뭐냐? 형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9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9가지. 사형부터 해가지고 몰수까지 있습니다.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처분인데 보완처분은 뭐냐? 보완처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9가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사회 내 처우가 있습니다. 사회 내 처우가 있는데 사회 내에서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와 봉사 이런 방법으로 이 형벌을 대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대체 형벌이라고 합니다. 대체 형벌. 이 대체 형벌을 우리가 함으로써 형법을 우리가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형법을 보면요 총론이 있을 거예요.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 총론과 강론이 되어 있는데 이 총론에는 말이죠. 여기도 하여튼 범죄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론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인적 법이,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의 문제 흐름인데요. 형법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제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가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조문입니다. 조문이 한 20% 이렇게. 그리고 판례와 조문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론인데요. 최근에 문제 흐름이 이론 문제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와 조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 판례와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총론 부분입니다. 형법 총론. 형법 총론 부분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서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론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이 나와요. 죄형 법정주의. 자,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라.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죠. 범죄와 형벌을 이 법으로 정하라. 법으로 정하라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울 게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 속에 바로 밑에 뭐 있냐면 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자, 어떤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지역적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적용, 바로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속인주의. 그 밖에 이제 보호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 지난번에 세계주의가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형법도 이제 세계주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주의를 왜 추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하이제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집단 살인,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국의 법, 어떤 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주의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속지주의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라 이런 거고요. 속지주의의 그 예상 좀 뭡니까 아루라고 그러죠. 뭐가 있냐면 기국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기국주의. 이 기국주의는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이랄지 아니면 항공기 이런 거 내에서는 그 지역에 아무리 그 다른 국가에 가 있더라도 이 선박의 소유권자죠. 바로 이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이 귀국주의 또는 뭐 선적국주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속인주의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 형법이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형법. 이게 바로 속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또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호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있었어요. 군속입니다. 이 군속이 한국계인데 한국 여성하고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미군 군무원, 군속 이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어떤 나라 법일까 이게 출제됐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일까요? 자, 이게 문제가 뉘앙스가 좀 묘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법을 적용한다. 이번에 한국의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조심해 주세요. 미국이 자국의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보충적으로 한국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답이 한국의 법을 적용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았죠? 우리가 형법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론으로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 나와요. 무엇이 범죄일까?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절대적 범죄가 있고요, 상대적 범죄 이렇게 나눕니다. 절대적 범죄 같은 경우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 범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상대적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이 범죄가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위법성론인데, 사실 위법성론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형법 제20조입니다. 어떤 행위자가 정당하게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위법성이 없다,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정당행위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이 정당방위는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정당방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형법 21조가 되겠죠. 자, 항상 출제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는 좀 더 넓은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위난입니다. 현재 위난. 현재의 위난이 있을 때 긴급피난 할 수가 있고요. 이 긴급피난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정대정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대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이 부분도 잘 출제됩니다. 피해자 승낙. 자, 지금은 형법의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형법의 문제점, 전반적 흐름. 자, 우리가 군문 형법, 형사법이죠. 형사소송법, 형법은 일반 우리가 이제 이 경찰이라든가 검찰 거의 같은 수준으로 출제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과 조문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쭉 나옵니다.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책임론입니다. 책임론은 바로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비난 가능성이에요. 비난 가능성은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책임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가 우리가 따질 게 이제 미수론 한번 따져봅니다. 미수론은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책임까지 공부했는데, 참고로 책임 무능력자는 14세 미만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항상 헛소리하고 있죠. 김여정도 헛소리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이 삼복도에 죽어나고 있죠.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고, 경제는 다 폭망했죠.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개척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바로 미수론입니다. 미수론. 이 미수론은 범죄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구성요건은 충족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미수론이라고 합니다. 미수론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장애미수, 그 다음에 중개미수, 그 다음에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어떤 외부적 장애가 있을 때 범죄가 미수에 그치는 것이고, 중개미수는 어떤 자의성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의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불능미수는 뭡니까? 위험성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중개미수가 되겠죠. 골든 브릿지 티어리입니다. 우리가 형법의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형법의 전체 흐름과 그 다음 형사소송법의 어떤 흐름을 지금 파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이제 공부한 것이 이제 미수론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론이에요. 공부할 게 이제 공범론인데, 이 공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공동정범이 있고요. 공동정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이 있습니다. 간접정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범이 있습니다. 교사범. 그 다음에 방조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범은 언제 성립하냐면요. 공동의 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실행.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공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범론에서도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김경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공모 공동정범입니다.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공모 공동정범은 학설이 공동의사 주체설입니다. 공동의사 주체설이 바로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게 먼저 부작위범인데요. 부작위범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부작위범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부진정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죠. 예를 들어서 뭐 퇴거 불응죄라든가 다중불해산죄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 부작위범이고, 진정 부작위범은 미수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이 퇴거 불응죄는 미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에서도 할 수 있고 부작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게 이제 과실범이 되겠습니다. 과실범. 고의범 말고 이제 할축을 담당하는 것이 과실범인데, 과실범은 바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가 과실범이 되겠습니다. 이 과실범은 이 성립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 자, 과실범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 과실범에서는 결과 회피 가능성과 그 다음에 결과 방지 가능성이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과실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실범은 고의범의 예외로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범죄가 과실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것이 바로 이제 이 죄수론인데, 죄수론은 일죄와 수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숫자를 따지는 것이 죄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죄와 수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죄. 자, 일죄 같은 경우는 단수일죄이고 포괄일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있고 그다음에 실체적 경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에는 개인적 법이고 하는데, 강론에서는 개인적 법이,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법이 있는데, 개인적 법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임횡령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임횡령죄가.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범죄가 이 도박죄라든가 종전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만 간통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범죄가 있는데, 마약범죄는 어디에 주로 규정되냐면 특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적 범죄가 있는데, 국가적 범죄는 여러분들이 이제 뇌물죄, 수뢰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가 있죠. 직무유기죄. 이런 형태의 범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사지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최근에 수사직 인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뽑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직 공부하다가 수사직으로 돌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무원 수사직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편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종전에는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한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뭐 변호사랄지, 그죠? 대학 교수랄지, 아니면 뭐 닥터랄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기 좋았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건강이랄지 자기가 여유롭게 사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인기 좋은 직업이에요. 종전의 직업관하고 지금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전에는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상당히 부러워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죠. 그 복잡하기만 하고 그리고 뭐 여유도 없고, 그죠? 얼굴 보면 퍽싹 늙고 막 그렇잖아요. 한번 정치 한번 몇 년 하게 되면은 얼굴이 막 주름살이 자글자글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엔 부러워했죠. 저기 국회에 온다 그러면 인사하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키치는 아주머니도 이번 국회는 왜 인사하나 이렇게 나가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 형사소송법을 한번 훑어보는데요.
형사소송법은요, 수사, 그 다음에 공판, 그 다음에 형집행,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수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형사소송의 이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이념을 배우는데요. 우리 이념은 바로 실체진실주의라든가 적정 절차, 실체진실주의, 그 다음에 적정 절차,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신속한 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체진실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데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의 단서죠. 수사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고소고발, 그 다음에 진정이라든가 자수, 자복, 그 다음에 풍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의 단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수사죠. 수사의 종결권입니다. 종전에는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법경찰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공소를 제기하죠. 그래서 공소장 이론, 공소장 변경, 이 부분이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재판주의죠. 증거재판주의 바로 전에 공판 준비 절차가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고. 자,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외에는 이 재판을 사용할 수 없다. 30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2조에서 316조까지 전문법칙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처음에 출제되고, 312조 피의자 신문조서가 출제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가 이번에 같게 되었다는 거죠. 특시 상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적 진정의 성립,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의 성립뿐만 아니라 내용의 인정까지도 이번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이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조사 아니겠습니까? 증거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 선고 전까지 증인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전에는 변호인 제도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소라는 게 있습니다. 상소는 이 재판에 불복해가지고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소에는 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확정되면요, 재심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제 절차로서, 물론 재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절차로서 직결심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식명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바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은 형사소송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군무원의 수사직에서 이 두 과목, 물론 국어도 들어갑니다만 이 과목을 잘 하시면은 곧바로 군문 수사 계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시간도 많고. 종전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경찰이라든 검찰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만끽하고 싶은 분들은 군문 수사직도 상당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제군의 지원자들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